네. 그러나 개를 일상적으로 잡아먹는 풍습은 달리 육류를 구할 수 없는 인간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취하는 수단이었다. 아즈텍인들에게는 가축화된 포유류가 개밖에 없었고, 폴리네시아인들과 고대 중국인들에게는 돼지와 개가 전부였다. 가축화된 초식 포유류를 많이 가진 복받은 인간 사회에서는 굳이 개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았고, 다만 어쩌다가 별미로 먹었을 뿐이다. 오늘날 동남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 그렇듯이 더구나 엄밀히 말하면 개는 육식성이 아니라 잡식성이다. 자신의 애견이 정말 육식동물이라고 믿는 어리숙한 사람이 있다면 사료 봉지에 적힌 성분표를 보라. 아즈테인들과 폴리네시아인들이 식용으로 기르던 개들은 채소와 쓰레기로 살을 찌웠다. 성장 속도. 가축은 빨리 성장해야만 사육할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고릴라와 코끼리는 기특할 정도로 먹이를 가리지 않고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는데도 불합격이다. 고릴라나 코끼리가 다 자랄 때까지 장장 15년 동안을 묵묵히 기다려줄 수 있는 목장주가 어디 있을까? 현대의 아시아인들이 사육용 코끼리를 얻고자 할 때에도 차라리 야생 상태에서 사로잡아 길들이는 편이 훨씬 싸게 먹힌다. 감금 상태에서 번식시키는 문제. 우리 인간들은 남이 보는 앞에서 성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귀중한 가축이 될 만한 동물 중에도 그런 녀석들이 있다. 우리가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인 치타를 옛날부터 수천 년 동안이나 몹시 가축화하고 싶었음에도 그 노력이 번번이 틀어진 것도 바로 그 문제 때문이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고대 이집트인들이나 아시리아인들, 현대 인도인들에게도 길들인 치타는 수렵용으로 개보다 월등히 뛰어난 소중한 존재였다. 인도 무굴 제국의 어느 황제는 치타를 1,000마리나 길렀다. 그러나 돈 많은 여러 군주들이 이렇게 큰 투자를 했는데도 그들의 치타는 모두 야생 상태에서 사로잡은 것들이었다. 감금 상태에서 치타를 번식시키려는 군주들의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현대 생태학자들조차도 1960년대에 와서야 처음으로 동물원에서 치타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야생 상태에서는 몇 마리의 치타 형제들이 암컷 한 마리를 며칠 동안이나 쫓아다닌다. 암컷은 이 난폭한 장거리 구애 과정을 거쳐야만 배란을 하거나 교미 준비가 되는 듯하다. 그런데 우리에 갇힌 치타들은 대개 이처럼 복잡한 구애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비쿠냐를 번식시키려는 계획도 비슷한 문제 때문에 번번이 좌절되었다. 안데스의 야생 낙타인 이 동물은 털이 그 어떤 동물의 털보다 섬세하고 가벼워서 귀한 대접을 받는다. 고대 잉카인들은 야생 비쿠냐들을 울타리에 몰아넣고 털을 깎은 후 다시 풀어주는 방식으로 비쿠냐의 털을 얻었다. 오늘날에도 이 최고급 털을 원하는 상인들은 똑같은 방식을 이용하거나 야생 비쿠냐를 죽여서 잡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돈과 과시욕이라는 강력한 동기가 있는데도 털을 얻기 위해 비쿠냐를 감금 상태에서 번식시키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비쿠냐들은 교미를 하기 전에 길고 복잡한 구애 과정을 거치는데 감금 상태에서는 이 의식을 행하기가 어렵고 수컷들끼리는 사납게 싸우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중 먹이를 먹는 세력권과 연중 잠을 자는 세력권도 따로 있기 때문이다. 골치 아픈 성격. 당연한 일이지만 웬만한 크기의 포유류는 대부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돼지, 말, 낙타, 소 따위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부 대형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훨씬 성질이 거칠고 위험해서 도무지 구제불능이다. 다른 면에서는 모두 가축화의 이상적인 후보종인데도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경향 때문에 불합격 판정을 받는 동물들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회색곰이다. 곰 고기는 값비싼 별미다. 회색곰은 770kg까지 나가고 주로 초식성이며 무서운 사냥꾼이기도 하지만 먹는 식물도 매우 다양하다. 또한 인간이 남긴 쓰레기도 잘 먹고 그래서 엘로스톤이나 글레이셔 국립공원에서는 큰 골칫거리지만 비교적 빨리 자라는 편이다. 그러므로 감금 상태에서 얌전하게 굴기만 한다면 회색곰은 훌륭한 비육 동물이 될 것이다. 일본의 아이누족은 의식의 일종으로 회색곰 새끼를 일상적으로 길렀으므로 그러한 실험을 해본 셈이다. 그러나 아이누족도 새끼가 1살가량 되었을 때 잡아먹는 편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회색곰을 그 이상 기르는 것은 자살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 자라나서도 길이 들어 얌전한 회색곰은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다른 면에서는 적합한 후보종이면서도 역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또 하나의 동물은 아프리카 들소다. 아프리카 소는 빨리 성장하여 금방 1톤이 넘고 오열 위계가 잘 발달한 무리를 이루어 산다. 이 특성의 이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아무튼 문제는 아프리카 들소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대형 포유류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들을 가축하려고 했던 미치광이들은 그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들소가 너무 크고 거칠어지기 전에 죽여야만 했다. 사톤이나 나가는 초식동물인 하마도 그렇게 위험하지만 않았다면 훌륭한 가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녀석들은 해마다 사자를 포함하여 그 어떤 아프리카 포유류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 토스. 그와 같이 산악회로 유명한 후모종들이 불합격이라는 점에는 놀라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험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종들도 많다. 예를 들면 팔종의 야생말과 동물, 말과 그 친척들은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워 교배로 건강한 대개는 생식 능력이 없지만 후손을 낳을 수 있을 정도인데도 성질은 서로 크게 다르다. 그중 북아프리카산 당나귀의 조상은 말은 성공적으로 각축화되었다. 북아프리카산 나귀와 가까운 친척 오나거, 야생 당나귀라고도 부르는 아시아 나귀다. 이 동물의 원산지에는 서구문명과 동물 가축화의 요람이었던 비옥한 초승달지대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고대인은 오나거를 가지고 많은 실험을 했을 것이다. 수베르 문명과 이후 그림들에서 우리는 옛사람들이 오나거를 일상적으로 사냥했을 뿐 아니라 잡아 말이나 당나귀와 교배시키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의 몇몇 그림에서 사람을 태우거나 수레를 끄는 말, 닮은 짐승은 바로 오나거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마인에게 현대의 동물원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오나거에 대해 글을 쓴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난폭한 성격과 사람을 잘 무는 못된 버릇을 개탄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면에서는 조상 당나귀와 비슷한데도 오나거는 끝내 가축화되지 못했다. 아프리카의 얼룩말 사종은 더 심하다. 이 사종을 가축하려는 노력은 수레를 끌고 가는 데까지 진행되었다. 19세기 남아프리카 공화당에서도 짐을 옮길 때 이용했고, 괴짜였던 월터 로스차일드 경은 얼룩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런던 시가지를 누비기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룩말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걷잡을 수 없는
없을 정도로 위험해진다. 물론 말 중에도 성질 못된 녀석들이 없지는 않지만 얼룩말이나 오나고는 대부분 그렇다. 얼룩말은 사람을 꽉 물고 악착같이 놓지 않는 좋지 않은 버릇이 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의 동물원에서는 해마다 호랑이보다 얼룩말 때문에 부상을 당하는 관리자들이 더 많다. 그리고 얼룩말은 설령 말에서 말줄을 던지는 로데오 경기에 우승한 카우보이라 해도 밧줄을 던져서 잡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밧줄 올가미가 날아오는 것을 빤히 지켜보다가 재빨리 머리를 피해 번번이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얼룩말의 안장을 얹거나 얼룩말을 타고 다니는 것은 설령 가능하더라도 매우 드문 일이었으므로 얼룩말을 가축화하려고 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의 열정도 식어버리고 말았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대형 풀을 위해 예측할 수 없는 공격적인 행동은 현대에 와서 엘크와 일런드 영양을 가축화하려고 했던 실험들이 처음에는 유망해 보였는데도 지금까지 실패만 거듭했던 한 요인이다. 겁먹는 버릇. 대형 초식 포유류들이 포식자나 인간들의 위험에 반응하는 방식은 각양각색이다. 어떤 종들은 신경이 예민하고 발이 빠르며 위협을 느끼자마자 즉각 도망친다. 또 어떤 종은 그보다 느린 편이고 덜 예민하며 무리 속에서 안전을 얻으려 한다. 또 위협을 느끼더라도 꼭 필요하지 않으면 도망치지 않고 제 위치를 고수한다. 대부분 하승이나 영양류는 전자에 해당하고 이체롭고 순록은 예외, 염소와 양은 효자에 해당한다. 신경이 예민한 종들은 감금 상태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가둬놓으면 겁을 집어먹고 그 충격으로 죽어버리거나 탈출하려고 울타리를 마구 들이받다가 머리가 깨져 죽기 십상이다. 가젤이 그러한 경우다. 가젤은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여러 지역에서 수천 년 동안 가장 자주 잡힌 사냥감이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최초 정착민들에게는 가젤이야말로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가축화할 기회가 많은 동물이었다. 그러나 가젤류는 일정도 가축화되지 못했다. 이들은 결핍하면 정신없이 내닫고 벽이든 뭐든 닥치는 대로 들이받았다. 또한 거의 9미터 높이까지 뛰어오를 수 있고 시속 80km를 달릴 수도 있는 동물을 몰고 다닌다고 상상해보라. 사회적 구조.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의 야생 조상들은 거의 대부분 세 가지 사회적 특징을 가진 동물이다. 즉, 무리를 이루어 살고 무리 구성원들 사이에 우월 위기가 잘 발달되어 있다. 각각의 무리는 서로 배타적 세력권이 아니라 중복되는 행동권을 갖는다. 예를 들면 야생마가 무리는 수말 한 마리와 암말 대여섯 마리, 그 새끼들로 구성되어 있다. 암말 A는 암말 B, C, D, E보다 우세하고 암말 B는 A에게는 복종하지만 C, D, E보다는 우세하며 C는 B와 A에게는 복종하지만 B와 E보다는 우세한 식이다. 무리가 이동할 때도 구성원들은 고정적인 순서를 유지한다. 맨 뒤에서 수컷, 맨 앞에서는 가장 우세한 암컷, 그 뒤에는 이 암컷 새끼들이 제일 어두운 놈부터 나이 순대로 따라간다. 이 암컷 뒤에는 우세한 순서대로 다른 암컷들이 따라가고 각각의 암컷 뒤에는 그 새끼들이 역시 나이 순대로 따라간다. 그런 식으로 각자가 자기 지위를 잘 알므로 다 자란 말들이 한 무리 안에 여럿 있더라도 끊임없이 싸우는 일은 없다. 토스. 이러한 사회적 구조는 가축화하기에 이상적이다. 인간들은 결과적으로 이 위계 질서를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축화된 말 무리는 가장 높은 암컷을 따라가듯이 줄지어 인간 지도자를 따라간다. 양, 염소, 소 등은 물론이고 개 조상 1위 무리에도 그와 유사한 우열 위계가 있다. 그러한 무리 속에서 성장하는 새끼들에게는 가까이서 늘 보는 다른 동물의 모습이 각인된다. 야생 상태에서라면 그것은 자기와 같은 종에 속하는 다른 구성원들의 모습이겠지만 감금 상태의 어린 군거 동물은 인간을 가까이서 보게 되므로 그 인간의 모습도 기억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동물들은 목축에 적합하다.
서로 잘 싸우지 않으므로 한꺼번에 많이 모아둘 수 있다. 이런 동물들은 우세한 지도자를 본능적으로 따르며 인간을 지도자로 기억하기 때문에 양치기나 목양견이 쉽게 몰고 다닐 수 있다. 또한 궁거 동물들은 비좁은 우리 속에 갇혀서도 잘 지낼 수 있다. 야생 상태에서도 조밀한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각자 세력권을 갖고 혼자 살아가는 동물들은 몰고 다니기가 불가능하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인간을 기억하지 않으며 본능적으로 복종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여러 마리의 고양이, 야생 상태에서는 세력권을 갖고 혼자 사는 동물이 한 줄로 늘어서서 사람을 뒤따르거나 사람이 몰고 가는 대로 순순히 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고양이가 개처럼 본능적으로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세력권을 갖고 혼자 사는 포유류 중에서 가축화된 것은 고양이와 흰 족제비뿐이다. 우리가 그들을 가축화한 동기는 식용으로 한꺼번에 큰 집단을 기르면서 몰고 다니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혼자 다니면서 사냥을 하게 하거나 애완동물로 삼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세력권을 갖고 혼자 사는 동물들의 대부분은 가축화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반대로 무리를 이루고 사는 동물들은 대부분 가축화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대부분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로 동물들의 무리는 서로 중복되는 행동권을 갖지 않고 각기 다른 무리에 대해 배타적인 세력권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그 같은 동물의 두 무리를 한 곳에 가둬놓는다는 것은 혼자 사는 동물의 수컷 두 마리를 한 곳에 가둬놓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둘째로 연중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던 동물도 교미철이 되면 각자 세력권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다른 동물의 접근을 참지 못하고 싸움을 벌인다. 대부분의 사슴류와 영양류가 그러하다. 이때도 술록은 예외. 아프리카는 사회적인 영양류가 많기로 유명하지만 그 영양들이 가축화되지 못한 주된 요인 중 한 가지도 바로 그것이었다. 흔히 아프리카의 영향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은 넓은 지평선을 가득 채우며 밀집해 있는 영양대이겠지만 실제로 영양무리의 수컷들은 교미철이 되면 흩어져서 따로따로 세력권을 지키며 무섭게 싸운다. 이런 영양들을 양이나 염소나 소떼처럼 비좁은 울타리 속에 가둬놓기란 불가능하다. 코뿔소는 사나운 성격과 느린 성장 속도에 세력권에 대한 행동까지 합쳐져서 도저히 목장에서 키울 수 없는 경우다. 마지막 이유 역시 대부분의 사슴류와 영양류에 해당된다. 궁거 동물 중에는 우열 위계가 분명하지 않고 우세한 지도자를 본능적으로 기억하지도 않는, 따라서 인간도 기억하지 않는 종들이 많다. 결과적으로 사슴류나 영양류를 길들인 경우는 많지만 진짜 아기 사슴 밤비인 셈, 그렇게 길들인 사슴이나 영양을 때로 몰고 다니는 광경은 절대로 볼 수가 없다. 북아메리카산 큰뿔 양이 가축화된 양의 조상인 아시아산 무플론 양과 같은 속에 포함되지만 가축화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그 문제 때문이었다. 큰뿔 양은 우리에게 적합하기도 하고 무플론 양과 대부분 유사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측면에서 빗나갔다. 즉, 이들은 무플론 양처럼 자기보다 우세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개체에서 복종하는 다른 동물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이제 이 장의 도입부에서 제시했던 문제로 돌아가 보자. 동물의 가축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어떤 종은 가축화되고 그 가까운 친척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후보종 중에서 몇 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안나 카레니나 법칙에 의거하여 실격되었던 것이다. 인간과 동물의 결혼이 대부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동물의 식성, 성장, 속도, 짝짓기, 습성, 성격, 겁먹는 버릇, 그리고 사회 조직의 여러 가지 뚜렷한 특징 등 수많은 이들 중에서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야생 포유류 중에서 낮은 비율만이 인간과 더불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었다. 이들은 그 모든 항복에서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유라시아인들에게는 기타 대륙 사람들에 비해 가축화할 만한 대형 야생 초식성 포유류가 훨씬 더 많았다. 그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유럽 사회가 대단히 유리해진 것은 바로 포유류의 지리, 역사, 생태 등 세 가지 기본적인 현실 때문이었다. 첫째, 유라시아는 그 넓은 면적과 생태학적 다양성에 걸맞게 처음부터 후보종 수가 가장 많았다. 둘째, 오스트레일리아와 남북 아메리카는 홍적세 말기에 닥친 엄청난 멸종의 파도 속에서 대부분의 후보종을 잃고 말았지만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는 그렇지 않았다. 아마도 앞에 두 대륙에서는 그 포유류들이 인간의 진화사에서 상당히 늦은 시기, 즉 우리의 사냥 기술이 이미 고도로 발달했을 때 갑작스럽게 인간들 앞에 노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기서 살아남은 후보종 중에서도 유라시아의 경우에는 기타 대륙에 비해 가축화에 적합한 동물들의 비율이 높았다. 아프리카의 대형 군거 포유류처럼 결국 가축화되지 못한 후보종들을 잘 살펴보면 각각의 후보종이 실격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들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톨스토이도 자기보다 앞선 시대의 저자인 성마태가 다른 문맥에서 보여준 통찰력에 기꺼이 찬동했을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토스. 대륙의 축으로 돈 역사의 수레바퀴, 식량 생산의 전파의 주요 경로, 세계 지도에서 각 대륙의 모양과 방향을 비교해보라. 아주 분명한 차이를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남북 아메리카는 남북의 길이가 동서보다 훨씬 길다. 동서폭은 가장 넓은 곳, 또 4,800km 정도밖에 안 되고, 파나마 지역에서는 64km까지 좁아진다. 다시 말해, 남북 아메리카의 주요 축은 남북 방향이다. 이보다는 덜 극단적이지만 아프리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와 대조적으로 유라시아의 주요 축은 동서 방향이다. 그렇다면 각 대륙 축의 방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는 인류 역사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장은 내가 그 차이를 같은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엄청난, 때로는 비극적인 결과들에 대한 장이다. 축의 방향은 농작물과 가축은 물론이고 어쩌면 문자와 바퀴 등 발명품의 전파 속도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 결과 이 기본적인 지리적 특성은 지난 500년 동안 아메리카 원주민, 아프리카인, 유라시아인 등이 각각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던 크나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서 여러 장에서 우리는 식량 생산의 기원이 총기, 병원균, 쇠의 탄생에서 나타난 지리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식량 생산의 전파 과정도 그게 못지않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식량 생산이 독립적으로 시작된 곳은 전 세계 고작 9개, 어쩌면 5지역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몇 개의 발원지 외에 많은 지역에서도 선사시대부터 이미 식량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었다. 그 지역들에서 식량 생산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농작물과 가축, 그리고 그것들을 기르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전파된 결과였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농경민과 목축민이 직접 이주한 결과였다. 그렇게 식량 생산이 전파되었던 주요 경로를 살펴본다면 우선 서남아시아에서 유럽,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중앙아시아, 인더스강 유역으로 사헬지대와 서아프리카에서 동남아프리카로 중국에서 열대 동남아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으로 중앙아메리카에서 북아메리카로 전파되었다. 그리고 발원지의 식량 생산도 다른 발원지로부터
농작물, 가축, 기술이 새로 들어오면서 더욱 충실해졌다.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식량 생산이 시작되었기에 더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듯이 식량 생산 전파의 난이도 역시 세계적으로 크게 달랐다. 어떤 지역은 생태학적으로 식량 생산이 매우 적합한 곳이고 더구나 가까운 곳에서 선사시대부터 식량을 생산하는 지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사시대에는 식량 생산을 도입하지 못했다. 가장 눈에 띄는 예는 미국 서남부의 농경과 목축이 모두 캘리포니아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것, 뉴기니와 인도네시아의 농경과 목축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전해지지 않았던 것,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탈주의 농경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 일대로 전파되지 않았던 것 등을 들 수 있다. 선사시대의 식량 생산이 전파된 지역들도 그 전파 속도나 시기는 상당히 차이가 났다. 식량 생산이 가장 신속하게 전파된 경우는 동서축 방향이다. 가령 서남아시아에서는 유럽과 이집트 등 서쪽으로도 전해졌고 인더스강 유역 등 동쪽으로도 전해졌으며 필리핀에서 동쪽 폴리네시아에 전해졌다. 그와 반대로 식량 생산이 가장 느리게 전파되었던 것은 남북측 방향이다. 가령 멕시코에서 북쪽 미국 서남부에 전파된 속도는 연평균 0.8km 이하였다. 멕시코로부터 북상한 옥수수와 누에콩이 AD 900년경에 미국 동부에서 생산성을 확보하기까지 그 전파 속도는 연평균 0.5km 이하였고 페루의 라마가 에콰도르에 전파된 속도는 연평균 0.3km에 불과했다. 그러나 만약 멕시코에서 옥수수가 작물화된 시기가 BC 3500년경,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하고 있으며 위의 여러 수치는 이미 늦춰 잡은 연대를 기준으로 계산했음이 아니라 그보다 상당히 빨랐다면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음. 그러한 차이는 더욱 벌어졌을 것이다. 농작물과 가축이 얼마나 빠짐없이 전해졌느냐는 점에서도 축에 따른 큰 차이가 있었다. 그 역시 전파에 대한 장애물이 크고 작음을 나타낸다. 서남아시아의 창시 작물 및 가축의 경우 서쪽으로 유럽과 동쪽으로 인더스강 유역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전해진 반면 안데스에서 가축화된 라마와 알파카, 기니피그 같은 포유류는 어느 것도 콜럼버스 이전에 중앙아메리카에 전해지지 못했다. 이 놀라운 실패는 설명이 필요하다. 중앙아프리카에도 결국에는 인구가 조밀하고 복잡한 농경 사회들이 생겨났고 따라서 안데스의 가축들이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식량, 운송, 털 등의 용도로 매우 요긴하게 이용될 수 있었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중앙아프리카에는 개 말고는 그와 같은 것을 충족시킬 만한 토종 포유류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또 마니오크, 고구마, 땅콩 등의 남아메리카산 농작물은 중앙아메리카에 무사히 옮겨져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적인 장애물이 있었기에 농작물은 통과되고 가축화된 라마와 기니피그는 차단되었을까? 이렇게 농작물이 이리저리 옮겨지고 퍼지는 전파의 가능성이 쉬운 편인가 어려운 편인가를 가름하는 난이도가 지리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선제적 가축화, 작물화라고 일컫는다. 농작물의 조상이었던 야생동물들은 대부분이 지역에 따라 유전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각 지역의 조상식물이 각기 다른 돌연변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야생동물이 농작물로 바뀌는데, 야생식물이 농작물로 바뀌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변화도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새로운 돌연변이나 각기 다른 선택 과정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져서
서로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마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선사시대에 널리 퍼진 어떤 농작물의 변종들이 모두 야생 상태이거나 작물화 과정에서 동일한 돌연 변이를 거쳤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는 목적은 그 농작물이 한 지역에서 개발되었는지 여러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개발되었는지를 알아내려는 것이다. 고대 신대륙의 주요 농작물의 유전자를 분석해보면 많은 농작물에서 두 가지 이상의 야생 변이와 두 가지 이상의 작물화 변이가 발견된다. 이는 그 농작물이 적어도 두 지역 이상에서 독립적으로 작물화되었으며 일부 변종들은 한 지역의 특정 돌연 변이를 물려받았고 그 밖의 변종들은 또 다른 지역의 돌연 변이를 물려받았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